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에 대해서 짧게 나오는데, 어, 논박술은 수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편견, 그런 것들을 깨부트려주는 그러한 것인데, 음, 이건 되게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본인은 이 논박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수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럼 모순, 뭐냐, 모순을 이렇게 밝혀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신기했고, 어,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현대식으로 생각을 해, 현대식으로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세상에 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논박술이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서, 과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순을 밝힐 수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네, 서연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갈 것 같지만 이제 예주님과 같이 어떤 마이크 좀 가까이 사람들은 대고, 소연아. 어떤 사람들은 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모두에게 효과적일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나 얘기해 주세요. 저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자, 있을까요? 질문 간단히 네, 요약하면 여기 책 28쪽에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어쨌든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논리적 허점, 모순을 밝혀냈는데 과연 현대에도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해나의 생각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예주야? 어, 현대에는 모르겠고, 음. 그냥, 소크라테스 이게 논박술에 모든 대해서 어떻게 사람, 생각하는지? 네, 음. 저는 그래서 대부분은 통하겠지만 노막술이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도 있고 각기 스타일이 다른데 자신의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의 의견이나 아니면 자신의 사상 같은 거를 잘 숨기면서 이렇게 남한테 맞춰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이 허점을 이렇게 간파당하지 않기 위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누구나에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 그 뭐야 통하는 그 전제는 그 사람도 역시 논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억지를 부린다거나 뭐 아니면 뭐 전혀 동문서답 딴소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소크라테스였던 그 논박술은 통하지 않지 않나. 뭐 애들이 그냥 뭐 막 이상이 저설이 막 하면은 소크라테스 논박술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소크라테스 논박술 통하려면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그럴 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거나 논리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얘기할 수 있나요? 질문. 무슨 질문이었나요? 헉! 동아 너 동아 너 맞아? 악기 아니야 네, 혹시? 제가 동화로 보이
아니, 수쌤이 요즘에 그 악귀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 알아? 아, 김태리 네. 쌤이 좋아하는데 그 배우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악귀가 무서워서 보기 싫은 거야. 그 쌤이 지금 계속 고민 중이야. 근데 동화가 음, 갑자기 나와가지고 시커멓게 나와갖고 동화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제가 동화로 보이세요? 어휴, 음, 야, 그런 거 하지 마. 자, 음. 예주의 질문은 28쪽에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 과연 보편적으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소크라테스 논박술에 대해서 동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질문이었습니다. 아, 저도 읽으면서 살짝 고민이 됐는데 이게 너무 쉽게 뚫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그 예시의 대화를 봤을 때도, 잠깐만요. 예시의 대화를 봤을 때도 민중이란 누구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이들이지? 항상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되게 돈이 부족하다고들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말했는데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라고 바로 수긍을 하는 게 음,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들 아우성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물질적인 돈이 많아서 그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지 음, 거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모순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아,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아까 아, 얘기했잖아. 선생님 얘기하죠. 아, 너 아, 앞뒤씨였지. 다음 질문으로는 3장 마지막에 우울증 치료제 스토아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여기서 노년의 체력과 의욕 저하는 오히려 축복할 만한 일이다 하면서 뭐 성욕을 느끼지 못해서 아쉽다는 질문에 나는 막 그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왔는데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의 목적도 그 삶 속에서 그 뒷면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해준다는 거였는데, 이 대화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나는 그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나는 그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느끼게 될 그런 불행, 그런 것과 맞닥뜨리면서 본인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런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은 저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바라는 이런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해나 얘기해 주세요. 어,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항상 긍정적이기만 하면은 이 부정적인 상황 뭐 안 좋은 그 상황을 생각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별로인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여기고 그냥 너무 긍정적이게만 생각하지 말고 해야지 그거에 대해 더 배우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윤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하나님과 같이 이제 긍정적인 것은 좋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긍정적이면 이제 일의 심각성을 못 느낀달까? 이제 일이 심각한데도 너무 쉽게 넘겨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 경험을 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아 얘기해 주세요. 음, 저도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세옹지마 같은 느낌일 것 같다는 기분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민성이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긍정적이기만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좀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막 나쁘진 않지만 발전 같은 걸 생각하면은 그닥 좋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뭐 스토아 철학이 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늘 긍정적으로 봐라 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안에 긍정이라는 측면이 함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주목하라는 의미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기 보면 50쪽에 예를 드는 것들이 나이 듦에 대해서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뭐 늙으면 병에 걸리고 늙으면 뭐 인지력도 떨어지고 늙으면 미모도 취해지고 뭐 늙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저자에 따르면 늙으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른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냐. 그러니 늙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그 늙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늙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 늙어도 괜찮아. 늙어도 괜찮아 정도는 맞는데 늙는 게 좋아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고 뭐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에 관해서 그거를 내가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서 또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 그런 자세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그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쳐내고 뭐 혁파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진취적인 면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중딩으로서 시험을 봐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이러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읽었던 책 제목이 뭐 중학생 같은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책 뭐 제목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학생 시절이 갖는 또 나름의 좋음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윤이었나 이등이? 근데 저 음, 질문이 없어요. 뭐라고 서윤아? 질문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까 가위바위보 열심히 참여했어. 아니,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뭐라고?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아이고, 참 훌륭해. 자, 다음 3등 민성이. 어, 근데 사실 저도 쓸 말이 딱히 없어.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는 왜 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일단 이것들이 하긴 참.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해나. 어쩌다 바로 저로 넘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바로 해요? 맞아. 해나 너야. 여기 처음 부분에서 이제 스파르타랑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스파르타는 조금 안 좋은 면에서 보면은 이제 막 군대 너무
강력한 뭐지? 군대식으로 통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무식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아테네는 똑똑했지만 너무 지식인 중심적으로 나라가 운영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스파르타랑 아테네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은지 아니면 더 자신에게 맞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는 스파르타가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지식인 중심의 중부정치라고 하는데 아테네는 너무 그 상위권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스파르타는 그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더 시민들이 더 참여하는 그런 정치였기 때문에 전 스파르타의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예주님 말해주세요. 저도 스파르타가 조금 더 아니, 조금 더 저랑 맞는 것 같은 게, 아테네는 너무 뭔가, 스파르타에 비해서 아테네는 군사적으로 준비가 조금 덜 된 느낌이 있고, 스파르타는 비교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군사에 대한 지원을 빵빵하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권력을 세게 쥘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그 소제목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스파르타를 할 때, 어,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스파르타와 거의 정확하게 맞닥뜨려졌고, 어, 뭐냐,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가 비교적 지식인이 없다고 평가를 받아도, 그래도 스파르타에서도 철학자를 양성하고 절제, 용기, 지혜, 그리고 정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만약 무식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스파르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민상이 말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사실 따지자면은 아테네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일단은 스파르타는 굳이 따지면 사실 군대식이니까 여기 저자가 설명한 대로라면은 약간 기형아라던가 조금 몸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바로 죽고 그러는 내용을 본다면 일단은 나는 이 나이도 오기 전에 일단 죽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일단은 어, 여기 전체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뒤에 나왔던 내용처럼 이미 평화로워진 나라에선 군대가 할 일은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치안만 지키는 거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둘 다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좀 아테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동화 말해주세요. 저도 아테네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이게 아테네랑 스파르타 요거 얘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아테네가 뭔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뭔가 더 그쪽으로 좀 된 것 같고, 스파르타가 그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뭔가 그런 느낌에서는 뭔가 공산주의 그쪽 느낌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또 스파르타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을 전사로 키웠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않거나 태생적으로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까 민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들은 다 죽을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더 키우고 발전시키는 건데 이것도 그럼 하나의 차별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 뭔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깨어나고
그런 느낌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평등으로 가면 아무리 잘해도 다 같은 한 식탁에 앉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라의 더 발전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서연이 말해주세요. 또 이제 아테네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일단 일단 아까 동아님이 말했다시피 이제 스파르타는 조금 이제 초 스파르타는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한 것처럼 그거 차별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공부도 재능이 있지만 전 운동 쪽이 더 재능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이제 다 똑같이 훈련을 시킨다 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능으로 공부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은 재능이 있는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땐 재능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는 것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공부는 어떻게든 암기라는 것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파르타도 재능에 따라서 또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아테네를 지지를 합니다. 아, 스파르타에 대해서 아까 해나와 예주가 스파르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스파르타를 지지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일장이 플라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플라톤이 느끼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 플라톤은 스파르타를 지지했습니다. 플라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스파르타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도 했고, 물론 뭐 이 책이 스파르타 편만 든 게 아니라 스파르타 체제와 아테네 체제를 비교해서 서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플라톤의 입장에서 이 일장이 쓰여지다 보니까 플라톤은 스파르타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요 관점은 좀 낯선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진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관점은 대부분은 아테네를 지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테네는 더 많이 좋게 얘기하고 스파르타는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책의 관점이 어쩌면 스파르타 아테네를 균형점을 맞춰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만 우리가 좀 더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가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 보면 그리스가 별로 잘 나가는 국가가 아니야. 유럽 국가들 보면 지금 유럽에 잘 나가는 국가는 어디? 영국, 어? 영국, 유럽에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어디라고? 영국. 영국? 영국, 유럽에 제일 잘 나가는 국가는 독일입니다, 요즘에. 아, 독일, 그래요?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국가들이고, 상대적으로 그리스는 늘 어려움, 위기. 그러니까 영국,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국가들이고, 또 북유럽 국가, 핀란드,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잘 나가고, 상대적으로 이 남부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 아니 뭐 이탈리아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잘 사실은 요즘에 그 경제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과거 유산으로 조상 잘 만난 덕에 먹고 사는 나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가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4년마다 우리가 열광하는 올림픽의 시작. 이게 바로 그리스지. 그다음에 그리스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작. 그리고 철학의 시작. 또 우리가 보통 그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가 이제 이른바 도시국가였어. 근데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는데 그 중에서 잘 나가는 도시국가 두 군데가
하나가 뭐? 아테나. 아테네. 그리고 또 하나가 스파르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치 체제가 무슨 정치 체제? 우리가 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민주.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형을 찾는 게 바로 어디서 찾는 거야? 이 아테나에서 아테네. 민주주의 원형을 찾는 거야. 아테나의 시민들이 모여서 걔들은 그 민주주의, 오늘날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의 간접적. 그렇지.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대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뽑아서 대신 그들로 하여금 운운하게 하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야. 반면에 아테나는 무슨 민주주의? 직접 민주 형태를 택하는. 아테나의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직접 결정하는 토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이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려나 뭐 전민동 뭐 유성구 뭐 이런 정도 되려나 게다가 이 당시에는 누구와 누구는 배제했어? 어린애들. 여성과 노인. 노예와 여자는 노인. 배제. 외국인. 노예 여자 외국인 뭐 다 배제했어. 어린이 다 배제했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춘 남자들만 모여서 어쨌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원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부분 국가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 아테나고 아테나 방식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스파르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국주의, 군사주의, 군국주의,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한 사람 개개인이 중요한 거야. 개개인의 삶이. 개인이 더 중요한 거야. 국가보다.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은. 그런데 스파르타 군국주의 전체주의는 개인을 위해 집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거야.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요소가 강했어. 선생님이 여러 분 만날 때는 우리나라가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였어. 독재주의 국가였어. 그래서 당연히 내 한 몸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국가가 날 위해 뭘 해준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나도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국가와 내가 대등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리스가 철학의 시작, 철학의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철학자 하면 아까 예주가 말했던 철학자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철학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아, 그의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 플라톤. 플라톤이요, 플라톤. 다시 그의 제자가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계보가.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아테나에서 뭐해? 국가 체제를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이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독약 먹고 죽게 되잖아.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투표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저 사람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게 된 거란 얘기야. 근데 플라톤의 생각에는 저 멍청한 시민들이, 저 멍청한 사람들이 이 위대한 철학자를 못 알아보고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중우정치라고. 중우정치. 이 중자가 대중, 무리 중자야. 우가 어리석은 바보 우자야. 즉 뭐? 바보 무리들의 정치라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은 엘리트주의야, 엘리트주의. 즉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결정하고 올바르게 현명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 거야. 그런 모델이 어디였다는 거야? 스파르타였다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 국가하고 그럼 그 플라톤이 독재 국가를 지지했냐? 그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 국가하고 플라톤이 그 말했던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독재자는 누굴 위해 정치를 해? 자기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해. 자기 이익을 해. 근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 정치 지도자는 철인이야, 철인.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고 그 지도부에 오르면 자기 재산을 못 가져. 결혼도 못 해. 왜? 자기 재산이 있으면 자기 재산 늘리려고 뭐 할 거란 얘기야. 자기를 위해 정치할 거란 맞아.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없어야 국민들 위해 일할 거라는 거야. 또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애 낳으면 어?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위해서 어? 그걸 우선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게 하는 거야. 오로지 그냥 뭐 한다는 거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들이 맨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플라톤의 정치 철학들. 그래서 플라톤은 똑똑한 사람이 뭐야? 정치를 하는 것들이 그 사회를 더 좋게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의 정신은 그게 뭐 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똑똑한 한 사람이 정치를 했는데 절대 부패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똑똑할 수 없다는 거야. 차라리 이른바 그 집단의 지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들이 집단의 지혜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냥 판단이 다른 거지. 집단의 지혜가 발휘될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다수였던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우리가 뭐 쥐에 비유하고 개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냥 누구 개가 하나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들이 막 왜 짖는지도 모르고 막 짖어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치냐라는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플라톤은 뭐 했던 거야? 지적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아까 누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하여튼 전쟁이 끝나면 평화로운 시기에 라는 점에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 군국주의 전체주의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스파르타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른바 평화적인 시기나 이런 때는 오히려 이런 민주주의 정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들도 분명히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게 문제, 모순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잖아. 사람들이 맨날 뭐해? 민주주의 하니까 맨날 사람들이 싸운다고 그래. 그 싸우는 걸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누 독재자가 나와갖고 그냥 딱딱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는 늘 뭐 한 거야? 시끄러운 거야. 갈등이 있는 거야. 논쟁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동아, 민성이 너가 너 스스로 결정해. 라고 할 때 자기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결정하는 걸 너무 뭐해?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차라리 누가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 그게 또 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람마다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다른 어떤 그런 면모들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자는 아니야. 민주주의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에 관해서도 이러한 사상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맥락 속에서 그들은 왜 그런 고민을 했고 왜 그런 얘기를 했고 해서 시대와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의 말을 지금 2023년 오늘날에 대비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것들이 과연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지 이건 또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죠. 네. 다음 해나. 네, 이제 책의 4단원, 챕터 4쯤에 나오는 이제 도가, 무가, 법가, 유가 이 네 가지의 사상, 제자백가와 이 네 가지의 사상이 중심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었는데 저 아까 질문이랑 비슷하게 이 도가, 무가, 법가, 유가 이 네 개의 사상 중에서 어떤 사상이 자신과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가가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상들과 달리 효율성과 현실성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 집행 권한이 이제 군주한테 있어서 너무 막 통치적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군주가 법을 정하더라도 이 법의 틀 안에 군주도 들어가게 돼 있으므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요즘의 법 체제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평등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도 법가 사상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정함은 갖추고 있고, 왕에게 따른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서 법으로서 사람을 통치한다는 것 자체, 요즘에도 좀 하기도 하고 해서, 어, 법가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느낀 것 같아요. 네, 다음 예주 말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앞에 두 친구처럼 법과가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빨리빨리 되고 세상에 저 같은 성격의 사람만 있으면은, 이렇게 잘 따르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만 있으면 법과가 있어도 법과 세상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순종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두 잘 다스리기에는, 그런 법가보다는 육아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는 그 스승, 부모, 그런, 그런 높은 사람들한테 예의를 지켜라. 그리고 높게 대한다, 존중을 한다, 이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평등한, 뭐냐, 평화롭게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평화롭게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육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서윤이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예주님처럼 처음에는 법가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진나라가 법가를 시행했다 망했잖아요. 그 음. 이제 역사에서 배웠는데 그 이제 진나라가 너무 법가로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다 결국 멸망한 것을 듣고 저는 묵가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주는 게 이제 그 사랑을 받고 베풀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순환을, 선순환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아 얘기해주세요. 어, 전 솔직히 맨 처음에 제자백과 4개 나온 거 봤을 때는 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 저도요. 그러면 동가를 한번 쳐. 동가는 뭐야? 네? 동아가 한번 새로운 세상을 한번 주장을 해봐. 아, 대충 살자. 좋은데? 아무튼 일단 법가는 너무 세서 제 취향이 아니었고요. 육아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육아인데 육아가 일단 유교 사상을 만든 대표적인 그거기도 해가지고 이게 분명 좋은 의도, 예의를 중시하자 뭔가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여성 그쪽으로는 이게 차별이 엄청 심한 게 아내는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게 아마 유교 육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도가는 그냥 흐르는 대로 살자 이런 느낌이라서 얘는 뭔가 좋기는 한데 뭔가 애매한 친구라서 저는 차라리 넷 중에 고르라면 묵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묵가 사상, 묵자 사상을 가장 좋아하고 묵가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묵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우리 뭐, 동아나 서윤처럼 착한 사람만 있으면 묵과 수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아나 나라 서윤처럼 망해요. 맞아요, 저도.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묵과가 가능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도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동아가 얘기했듯이 도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제일 대치되어 있는 게 법가 또는 육아와 도가가 좀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법가 같은 경우는 엄격한 법을 정해서 육아도 그 나름의 질서를 되게 강조시 여겨. 규칙 질서를. 반면에 도가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냥 자연의 흐름대로 뭘 그러니까 무위 어려운 말 무위인데 위가 뭘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위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도가상이 어쩌면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가상이고 우리가 도가는 이제 보통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노자 그리고 장자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나라에는 이 도교라는 이름으로 고구려 시대에 들어왔다가 이 도가 사상이 결국은 그 불교에게 흡수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도가하면 뭐 신선사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물을 흐르는 대로 쉽게 말하면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흐름에 그냥 그대로 맡기는 것들이 가장 뭐하지 뭘 일부러 애써서 뭘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탈이 나고 부작용이 난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는 도가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묵가는 묵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겸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서로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이 겸의 사상은 결국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결국은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심하지. 뭐야? 내가 예주를 사랑해서 내가 예주한테 친절을 베푼데 그럼 예주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린 정말 잘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예주를 사랑해서 예주한테 잘해주는데 예주는 나를 사랑 안 해. 예주는 내 등 쳐먹어. 이랬을 때 내가 과연 예주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 어? 그러면 언젠가는 또 예주가 정말 사랑에 감동 감화해가지고 예주도 정말 나에게 사랑을 줄 건가? 근데 나에게 사랑을 주든 안 주든 차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과연 그런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육아라는 부분들에서는 육아는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라고 해서 임금은 어질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임금을 어버이처럼 또 받들고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와 질서가 자리 잡힐 거다.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임금이 과연 임금답게 백성을 생각하고 어질고 뭐 하라고 공자는 가르치고 설파하고 다녔는데 과연 그 뭐야 왕이나 그런 귀족들이 정말 백성들을 살피고 뭐 그렇게 하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도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백성들한테는 임금한테 충성해라. 학생들한테는 막 선생님을 떠받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임금들이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휘둘리진 않았나라는 점에서 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것들이 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법가 해가지고 보통 뭐 한비자 뭐 얘기하는데 법가 사상이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걸 수 있어.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하면서 이른바 또 하나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법치 국가 얘기. 법치 국가. 정해진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 어떤 그런 국가. 뭐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육아상도 법과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차이는 이 법과는 아주 뭐한 냉혹한, 뭐 냉정한, 엄격한 어떤 법 질서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한치의 뭐 저기도 없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그 법과의 그 냉혹한 거 엄격한 어떤 그런 법이 백성들한테만 그걸 강요하고, 누구한테는, 어른들은, 뭐야, 임금은, 귀족들은 그 법에서 자기들이 예외적으로 살더란 얘기야.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법이 평등한가?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애당초 처음부터 법을 정할 때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법이 모두를 위한 법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법을 애당초 정할 때 법을 정하는 사람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모두한테 지키래. 그럼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거냐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법과 육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답답해. 어? 우리가 요즘에 무슨 막 다 뭐 카메라로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가 법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지 않냐 했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어쨌든 그렇게 감시, 규율, 뭐 이렇게 혼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과대로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다 뭐 하자는 거야. 다 벌점 매기자는 거야, 벌점. 온갖 가지에 대해서가. 그러니까 예주는 법과사상도 지지하고 스파르타상도 지지하는 게 예주가 반장을 해보니까 알거든. 아주 애들이 개판이거든. 무질서하거든. 아주 속 터지거든. 그 예주는 아주 엄격한 법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반장들이 갖는 그 마음이야. 지도자들이 갖는 마음이란 얘기야. 근데 일반 민중들은 과연 그러한 건가?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삶들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묵자나 도가의 어떤 그런 사상들은 보면 너무 방탕하고 너무 무질서해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들의 어떤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그 어느 지점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 누가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야? 이 사상 투쟁을 한 거야. 그다음 누가 승리한 거야? 법과. 법과가 승리한 거야? 법과가 네. 물론 유가. 부분적으로 승리했었지. 결국 나중에는 유가가 승리해서 유교가 바로 중국의 그 역사 속에서 또는 그것들이 우리 조선에까지 미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동양 사회 전체가 이른바 유교 사회 문화 속에서 뿌리 있게 자란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 동화 같은 사람은 반유교의 기치를 내고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아예 반유교. 그런 책도 있었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었어. 그래서 이른바 솔직히 반유교. 어? 그, 민성이. 뭐냐. 보통 그 통치 이념을 근데 역사 그때 배우니까 육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나라에 충성한다가 있어서였다라는 말을 되게 들었던 것 그렇지. 같은데 맞습니다. 걔가 살아남은 이유는 굳이 말하면 그거가 주인 거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성하고. 어, 문신. 맞습니다. 그 나라에 네, 충성하라. 근데 그 나라가 결국 누구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야. 왕. 왕.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왕의 권력이나 어떤 이런 수시적 질서 이런 것들을 통치 이념으로 하기가 좋았다는 거야. 근데 공자의 생각은 근데 다른 것들은 뭐냐? 아까 쌤 플라톤 똑같은 거야. 플라톤도 철인이 지배를 했는데 그 철인이 그 위에 우두머리가 자기 헌신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공자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자애로운 마음, 백성을 위해 모든 걸 다 하려는 그런 마음을 전제로 한 임금이고 그 임금한테 우리는 충성하라는 거야. 근데 그 임금들은 공자가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 거나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백성들이 임금을 또 받들어야 된다. 그것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역사를 보면 불교를 나중에 우리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를 받아들이는데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통치 이념이야. 왜? 임금이 자기가 환생한 부처야. 그러니까 나를 뭐 해라?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자기 서윤이가 내가 짱이야. 니들 내 말을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뭐라 그래? 미친. 네가 왜 네 말 소리하지 따라야 마. 되는데? 네가 뭔데? 헐, 열받아.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윤이를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윤이가 야, 나 사실 신의 자식이야. 라고 신화를 만들어갖고 내가 신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날 따라야 돼. 라고 헐, 얘기한다고. 내가 사실은 대박. 환생한 부처야. 그러니까 헐. 너희들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뭐야 그 유교사상 받지. 너네 임금님을 부모처럼 받들라고. 내가 임금이지.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부모처럼 떠받들어야 돼.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헐. 통치 권력을 모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이러한 철학이나 이념, 종교가 필요한 측면도 있었다는 거야. 그게 전부는 아니고. 종교나 철학의 역할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야. 정치 권력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것들이 맞아떨어진 어떤 그런 측면도 갖고 있었다는 거지. 네, 다음 해나 계속 할 거면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동아. 저예요? 네, 너요. 사실 아까 하나 준비한 게 음, 소크라테스 논박술 저도 이거 하려고 했었고요. 음, 하나는 하면서 생각해야지 했는데 음.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 제목이 뭐야? 철학, 철학 역사를 역사를 만나다. 만나다. 철학, 역사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도 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철학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것들이 오늘날은 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철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그 역사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 철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책을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하나, 철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역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상태 속에 이걸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철학자들 중에서 아마 들어본 사람도 몇 사람 있을 거고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철학자들이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뭐 고등학교 특히 가면 이제 윤리 과목 뭐 이런 과목에서 철학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데 거기 이제 교과서에 다 나올 사람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맛보기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뭐 스케치 정도 뭐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지금 세계사를 요즘에는 몇 학년 때 배워? 저 배우 2학년이요. 2학년 때 지금 배우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의 어떤 그런 흐름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물론 여러분 학교 세계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데 세계사의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쨌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이 그 뭐 플라톤이 쓴 국가론을 본다거나 뭐 공자가 한 말을 나중에 쓴 것이 아니라 공자의 말을 담은 어떤 논어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책 그 챕터마다 그 책을 소개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 철학자가 쓴 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사람의 사상을 직접 접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간극이 좀 넓어. 철학자들이 그런 용어라던가 아니면 그 시대의 배경이라던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선생님도 읽기도 어렵고 우리와의 간격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중간에서 뭐 해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근데 이거에는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해나를 보는데 우리 눈으로 해나를 봐야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해나를 보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해나를 보면 해나가 파랗게도 보였다가 빨갛게도 보였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결국 이게 필터링이 된다는 거야. 그 필터링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해나를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늘 필터링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한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또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일단은 얘기했고 일단은 철학자 누가 나온 거야? 일장에서 플라톤. 차려봅시다. 플라톤.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얘기하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뭐 설명을 잠깐 했지만, 플라톤은 아테네 사람이긴 했지만, 아테네에서 생활했지만, 그 아테네에 대해서 그런 정치 제도, 그 당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혐오했고, 좋지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스파르타였던 그런 정치 제도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플라톤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 근데 플라톤이나 철학자가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플라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플라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꼽으라면 뭐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한낱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 책에도 열심히 나왔던데 어, 두 글자. 중용. 중용.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면 중용.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중요시하겠나? 중용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사상이 빛을 발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방팔방 뭐 연구 안 한 게 없어. 그래서 보통 뭐 어떤 학문을 하면 자기들이 그 학문의 정통성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학문은 이렇게 뿌리가 깊다. 우리 학문은 족보 있는 학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를 막 찾아 올라가. 그 뿌리를 막 찾아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거야. 생물학도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뭐 온갖 가지 그 학문들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도 몰랐는데 이 책에 따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오히려 그리스 쪽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그리스가 망한 이후에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슬람권 국가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한참 후에 다시 유럽으로 넘어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사상이 역시 다시 유럽 문화를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신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은 그 뭐 해야 되나? 중국. 3단원, 3단원. 3단원이요? 과 철학. 스토아 철학.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지. 그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스토아 철학이라는 부분에서 그 뭐야?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스토아 철학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운명론이라고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뭐하다? 다르다. 라고 개척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우리의 삶은 뭐했다?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운명론, 숙명론의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철학자 중에 이런 철학자도 있어. 예주가 음료수를 마실 건지 안 마실 건지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예주가 결정하는 거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 예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전에 예주가 그 음료수에 대한 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음료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 원인에 의해서 네가 뭐 한 것뿐이지 선택한 것뿐이지 사실 네 개인이 주체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선택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라는 건 뭐냐면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자유로운 거다. 내가 이것저것 아무거나 결정하는 게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운명론이면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다 뭐 한 건데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그런 길들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또 얘기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어는 누구? 4단원이 중국. 어? 아, 차례 안 보고 있는 얘들아? 차례.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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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 유학사상에 대해서 공자의 유학사상이 어떻게 해서 승자의 어떤 그런 사상이 될 수 있었나라는 부분에서 공자의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5단어는 5단원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춘추 전국 그 강력하던 그런 주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하고 나중에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패권을 둘러싸고
막 갈등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세상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제자 백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갖 가지 이야기들 다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공자와 노자인데 노자는 이제 이른바 은둔의 철학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상선 약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쌤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호를 뭐 이렇게 그 뭐지 그 아이디 뭐 이런 거 그 별명 같은 거 할 때 맨날 흐르는 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나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쉽지 않았던 그런 경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육단호는 나는 누구? 한, 음, 어? 상관과 상한과 함대에서 이게 바로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무슨 사상? 과 법가. 여기 아까 법가를 지향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 법가였던 그런 사상들. 그래서 4, 5, 6단은 동양, 중국 철학으로 넘어갔던 거고 다시 7단은 7단은 십자군. 10단은 7단은 십자군 우리가 전쟁. 이른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철학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 갖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십자군 전쟁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종교 전쟁,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에 의해서 그 빼앗긴 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어떤 그런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또는 역사적 사실들은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그런 측면들보다는 종교 교황이 자신했던 그런 권력을 획득하게 어떤 그런 과정들 아니면 그런 영주들 뭐 이런 기사 이런 사람들이 남아돌자 그런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빼돌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일환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야망도 있었지만 그 일본이 그 전까지 내전을 막 겪다가 전쟁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어떤 그런 썰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측면은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해. 그동안 전쟁이 없어가지고 군수 공장에서 폭탄이나 이런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그걸 음, 재고 소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 아마 재고 다 떨어지면 전쟁 뭐 할 거다? 끝날 거다. 건축 이렇게 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 그 부분을 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유럽과 러시아의 그 패권을 둘러싼 부분을 바라보기도 하고, 뭐 독재 정권 젤렌스키라던가 그 누구야 푸틴 이런 사람들의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요소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런 여러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볼 수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에 관해서 이제 이 책에서 또 바라보는 또 해석 또 다른 측면을 갖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단원은 발단원이 어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지. 토마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아퀴나스 게 누구? 토마토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채용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중요하냐? 기독교 그 기독교라는 데는 그 예수라는 그 유태인 그 변변치도 않은 그런 무리였단 얘기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어떤 그런 그것도 시골 촌동네의 한 젊은이가 죽은 사건이야 그냥 역사적 사실만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 대전에 동아라는 애가 있었어. 동아라는 애가 아까 무슨 뭐 사상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 근데 이 동아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 동아라는 사상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은 미국의 중심 사상이 돼버린 거야. 근데 동아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게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것들을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사상으로 뭐 한 게 바꾼 게 누구라는 거야?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 예수는 맨날 서로 사랑하세요.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돌보세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이거에다가 이거를 뭐 천국에 관한 어떤 그런 얘기, 뭐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학설
체계, 신학적 체계 이런 걸 세운 게 바로 누구다? 토마스 아퀴나스. 음,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단호는 당연히. 주작. 주자. 그래서 이제 유학이 나중에 이제 뭐에 주의에 의해서 주작으로 이제 더 체계가 잡히는 우리가 주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작이라는 말보다는 더 그 익숙한 말이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어떤 그런 말로 해서 유교의 발전된 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것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철학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동화가 이제 뭐 남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공자님이 남녀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렇게 심하지 않아. 사실은. 성리학에서 더, 어? 성리학이 더 망치지 않았어요? 그렇지. 오히려 이제 성리학이나 이런 데 오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강조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야. 그리고 성리학이 어쨌든, 그 공자의 어떤 그런 사상을 보다 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더 체계적이고, 더 이른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적 어떤 그런 경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뭐라고,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를 했고 반면에 그 공자는 처음에는 정치 철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더 강했던 얘기야. 정치 철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더 강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주작이 더 이제 끌어올린 어떤 그런 측면들도 갖고 있습니다. 사상 체계로. 식단호는 데카르트.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 나, 하면 여러분이 제일 유명한 말이 뭐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에서 의심하고 또 의심했는데 의심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이른바 근대 철학의 시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데카르트라는 것들이고 이 데카르트가 요즘에 욕을 엄청 먹고 있어. 누구한테? 왜요? 어? 동물론, 누구요?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고 있어. 아,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다, 인간의 이성이 훌륭하다 해서 인간을 이렇게 독보적인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다른 거 다 지배해도 되고, 뭐 동물은 뭐 이렇게 기계나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른바 동물권을 주장하거나 식물권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데카르트가 타도 대상이야. 데카르트, 그 알- 인간의 이성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인간의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그 전에 신 중심의 어떤 그런 시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인간 중심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데서 데카르트가 아주 영웅적 존재야. 근데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왔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온 거는 기후위기, 생태 파괴 이런 거밖에 더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인간이 우뚝 선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지금 계속 이제 나오게 되면서 데카르트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고 인간의 이성이 과연 최고냐라는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단원, 실학? 어? 실학? 그러니까 11단원, 에? 11단원. 음,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건 뭐 정치상이 아니고, 프랑스 혁명이 아까 저기 십자군 전쟁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이른바 중세 봉건 사회가 완전히 끝장나고, 이른바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 프랑스 혁명이 갖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유와 평등.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평등하냐고. 나와 귀족이 나와 임금이 어떻게 평등하냐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그런 시대에 자유와 평등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그 3대 정신, 자유하고 평등과 박애, 이 3대 정신에 대해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2단원, 13단원. 12단원, 그게 11단원 프랑스 프랑스 혁명. 혁명. 수능 여러 번 책이 달라? 그럼 11단원이 실학이고 12단원이 프랑스 혁명인데요. 그래? 수능하고 책이 뭐예요? 다르지? 그렇구나. 수능은 11단원이 프랑스 혁명이고 12단원은 마르크스인데? 아니야, 네? 너네는? 전 13단원이 그래. 마르크스. 네. 다르네, 쌤하고 책이. 쌤이 저기 실학이 빠져있네, 쌤 책에는. 그래, 실학 같은 경우, 저도 실학은 빠져 있는데. 실학은 주작 다음에, 성리학 다음에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실용주의 사상으로서 실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두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난한 시대에 체면이나 도덕과 예가 성리학에서 중요했다는 거야. 근데 실학의 시대는 이제 가난을 벗어나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대들, 그 실용적인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관념적인 도덕적인 그런 학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이 중요했던 게 실학이고, 마르크스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지. 마르크스가 뭐가 중요한 거야? 마르크스 하면 공산주의. 아니 뭐 공산주의. 그래서 정치 체제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경제죠, 경제. 자본주의와 맞서는 말이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와 맞서는 말은 전제주의야, 전제주의.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하고 전제주의는 정치 형태, 권력을 누가 질 거냐. 반면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생산을 누가 담당하고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경제 문제에 관한 생각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공산주의라는 경제를 뭐 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뭐 공리주의. 나왔어?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이른바 벤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오늘날 우리가 다수결 뭐 이런 거 나오는 어떤 그런 배경이 바로 이 공리주의에 기반한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단원이 해겔. 헤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이제 뭐 칸트도 유명하고 헤겔도 유명한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헤겔의 어떤 그런 절대 정신에 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헤겔의 어떤 그런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단원이 니체. 니체라는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니체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신은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것들이 과연 갖는 의미는 무엇인 건가? 그 니체가 오히려 그 초인을 주장했던 그 초인은 과연 무엇인 건가? 이런 여러분들이 또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볼까? 니체가 끝? 논, 지금? 아니요. 뭐, 논리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언어 분석이라든가 이런 논리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들이 서로 개념도 다르고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논리 실증주의까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철학 말고 여러 더 많은 철학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책은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철학 또는 철학자 또는 역사 사건들 요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작가가 자기 말로 바꾸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글쓰기 주제는 뭘 것 같아? 아주 어려운 거야. 이거 다음 챕터.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다음 책 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철학자 한 명을 골라서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근데 이 책에 소개된 철학자도 괜찮아. 철학자, 철학사상 하나를 골라서 중학교 2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중학교 2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사상을 뭐 해라? 설명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글쓰기? 설명 글쓰기야, 설명 글쓰기. 그래서 철학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필요한 게 첫 번째, 철학자에 대해서 정하는 게 필요하지. 어떤 철학자를 할 건가? 두 번째, 그 철학자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뭐 하는 거? 자료 조사해서 자료조사. 공부하고 읽는 게 중요해. 조사하는 게 중요하지. 세 번째, 누구의 언어를 바꿔서? 여러분의 나의 언어.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서 서술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여러분이 정말 철학에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철학자가 해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윤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철학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뭐 여러분 삶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21세기 한국 2023년 한국에 우리에게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 어떤 의미를 준다, 뭐 이런 그 가치 부여를 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아주 큰 욕심이고, 뭐 정 안 되면 그냥 뭐 유명한 철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 그냥 하든지, 정 시간 없으면 뭐 무슨 철학자 할까 하다가 너무 시간 또 다 쓰느라고 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철학자 정하는데 뭐 내가 30분이면 그 검색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철학자 고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뭐 1시간 뭐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쓰는데 몇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또 잘 해가지고 그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글을 쓰고 다음 주에는 뭐 여러분이 누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뭐 할 거야? 그 철학자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 설명.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도 모르는 얘기는 갖다 뭐 하지 말으라고. 쓰지 말라고. 너네들도 모르는 얘기 갖다가 쓰면 선생님 물어봐주면 여러분들 대답 못하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얘기만 하라고? 아는 얘기, 여러분이 이해한 얘기만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수고 많았고 우리 시간은 8시 40분에 합니다. 8시 40분에 하고 동아 오랜만에 반가웠는데 얼굴 좀 한번 봐봐. 동아야 어떻게 생겼어 너? 너 동아 맞아? 너 악귀지? 동아야? 사라졌구나 이게.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동아야 잘 살고 있어? 네. 아, 우리 예주하고 민석이는 오늘 방학했대. 다른 친구들은? 하하. 전 어제 방학했죠. 쌤, 저 어, 방학이거든요? 학교를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 망했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때 받을 만하네. 해나는 전, 방학했어? 딱 중간에 저, 수요일에. 저 내일 저는 모레 방학식이고 금요일부터 에헤이, 방학이에요. 금요일부터 방학이고 서연이 동아는 에헤이, 망했네. 어제 했죠. 어제 했어. 그럼 오늘부터 이미 늦잠을 잔 사람이야? 저 오늘 1시에 일어났어요. 와우. 헐. 대단해. 9시 일어났는데. 몇 시에 잤는데 이해주, 어? 야, 이해주, 몇 시에 그거, 잤는데 1시에 밴드부 그거 영상 안 올라와, 이번엔? 나 그거 나도 몰라. 나도 영상이 없어. 올려줘, 제발. 자, 올 그럼 그거. 수고, 맞네, 너무 보고 싶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학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안녕히 또 같은 계세요. 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어. 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